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추울 거라고 하는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원내 중심의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한 곳이 있는데 원내 전략 상황실입니다. 그 원내 전략 상황실을 이끌고 계시는 원내 전략 상황실장님이시죠. 주광덕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이시고요. 국회 개헌 정개특위 간사에 또 우리 당의 사법개혁 추진 단장까지 맡고 계시는 분이니까 오늘 할 말이 정말 많겠죠. 예, 그럼 주광덕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원내 전략 상황실장으로 바쁘게 뛰고 계시고요. 국회 개헌특위 간사이자 또 우리 당의 개헌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당의 사법개혁 추진 단장도 맡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고 계셔서 누구보다 다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파워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도 힘차게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민경욱의 파워토크를 통해서 생생한 뉴스 그리고 행복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광덕 의원님과 저는 지난 정부에서 저는 대변인을 했고 또 정무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춘 그런 사이라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항상 좋아하는 분이신데 덕담 감사합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법부의 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법원이 술렁이고 있고 벌써 40여 명의 판사가 뭐 사의를 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쭉 지적해 오셨는데 지금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는 김형현 법무비서관과 또 3,000명의 법관 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특히 그 안에 있는 인사모 조직 등 핵심 그 법관들이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김명수 표 개혁에 많은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난해 4월 우리 양승태 대법원 체제 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조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지했던 그 만들었던 법관들 중심으로 그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했던 PC. 컴퓨터 그것을 반드시 열어봐서 칸을 샅샅이 뒤져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과잉되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추가 조사를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정식 인사발령을 내지 않고 추가조사위가 구성됐고 추가조사위원 6명 중 5명이 그 컴퓨터를 열어봐야 된다고 주장했던 특정 단체 법관들이 됐습니다. 인사모의 소속 법관들입니까? 인사모라기보다 그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던 그 특정 성향 법관들이 추가조사위원회 6명 중 5명으로 들어간다는 건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도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블랙리스트는 없다. 그래서 지금 3,000명의 법관 중에 절대 다수는 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추가조사위원회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프라이버시권과 비밀 침해를 해가면서 이 사용하던 법관들의 동의 없이 그 법관들 사용하던 PC를 강제적으로 개봉했다는 것. 여기에 사실 판사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PC를 여러 번 이제 행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문외한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지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추진단에서는 소위 김명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무원 등이 사용하던 PC를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볼 수 없다. 만약에 열려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엄격한 법적인 요건 하에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를 이번 사건처럼 위반해서 임의로 동의 없이 강제로 그걸 열어봤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비밀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 해당 피해자가 난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를 하다가도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친고죄 규정도 폐지해야 된다. 지금 개헌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강화하자 그러면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의 사생활 비밀 이것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진 사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면서 현행 법률에 명백히 위배하면서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의 보루라는 사법부 핵심이라는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예. 상당히 잘못된 행위다. 예.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면 앞으로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재발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불법 행위인 뭐 PC를 개방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유야무야? 이번 일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를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 요구를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을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 휩싸이게 한 그 책임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어서 법관들이 이렇게 갈등 대립하면 분열하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피해 내지 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다짐,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든 어떠한 입장 발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당에서 당 차원에서 요구하고 계시군요. 예, 이런 문제점들 특히 그 문재인 정부의 사법과 검찰 개혁의 문제점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당에서 사법개혁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고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활동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사법부 개혁이다, 검찰 개혁이다 해서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홍보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고 특히 대법원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임명, 특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유로 주요 보직의 검사 대신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 인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전부 다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변호사로서는 민변인 출신이거나 그 다음에 법원으로서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흔히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 몸담아서 활동했던 사람들만으로 이 법원의 주요 보직, 검찰의 주요 보직, 법무부의 검사를 빼고 집어넣는 보직이 다 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3개 특정 집단에서 활동했던 특정 성향의 법조인 내지 우리 사회의 인사들로 사법 권력의 주요 보직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법개혁이 아니고 사법 권력의 개혁이 아니고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부 개혁의 미명하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악된 사법 권력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보수 인사, 보수 정권 파헤치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수사 그리고 그런 사법 처리가 이미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방지돼야 되고. 오늘 주 의원님 모셨으니까 특별히 개헌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예.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개헌인데요. 지난해 말에 민주당에서 개헌 투기를 종료하려고 했죠. 그런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까스로 지켜내서 지금 제2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시죠? 네, 지금. 예. 그 특위 활동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이번 헌법 개정에 있어서만큼은 87 헌법이 30년간 운영돼 왔는데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 그 보니까 권력 끝나고 나면 아들들, 그다음에 뭐 형제들 아니면 측근들이 이제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예. 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예.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제 폐해를 이제 완전 종식시켜 달라. 이것이 국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종식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정부 형태를 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것이냐, 뭐 내각 책임제로 할 것이냐, 4년 중임 대통령제인데 권한 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또 그 정부 형태에 따라서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로 할 거냐, 소선거구로 할 거냐. 왜냐하면 양당 제도가 바람직하냐, 다당 제도가 바람직하냐와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가 아주 밀접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 대통령제를 비롯한 이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총선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근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논의를 정상적으로 국회에선 준비하고 전혀 뭐 게을리지 않고 이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하는데, 국회 헌정특위가 구성되자마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자신의 생각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인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개정 권력자인 우리 주권자인 국민도 함께 무시하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이 뭔가 의도를 가진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가. 그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첫 출발하는 즈음에 완전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아주 이건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유감의 뜻을 지금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시간표를 보면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고, 2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좀 만들어서 3월 중에 개헌안을 발의해달라. 안 그러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또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운데요.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우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합의를 해서 개헌안을 하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당이야 뭐 문제가 없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당 의원들한테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고 또 시간표고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굴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쯤에서 그 개헌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이해가 하기 쉬우실 텐데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지만은 일단 그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2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국민들의 개헌에 관한
건전한 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이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의결 정족수는 제적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실제로 국민투표까지 도달하게 되는 날은 약 한 3, 4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넉 달이 이제 걸리는. 그렇죠. 석 달에서 조금 더 한 100일 예.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국민투표에서는 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지 비로소 이제 개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셨지만 개헌의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국가의 100년 대계인 개헌이 여야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당장 다음 달 말까지 내놔라. 또 국회가 합의를 못하면 직접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발의를 하겠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또 이게 바로 부결 책임을 우리 자유한국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만 해도 118석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개헌안을 내놔도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은, 나는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이 실패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개헌 반대 세력 아니냐. 정략적인 거죠. 개헌 반대 세력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공학적인 접근으로 개헌을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하려는 생각이 없고, 한마디로 개헌에 대한 그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도구로 헌법 개정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을 이뤄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건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동시 실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권자인 국민, 바로 헌법 개정 권력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30년 동안 운영돼 왔던 헌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고치는 제대로 된 개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개헌을 하려면 지금 6.13 지방선거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만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진정으로 국민 개헌의 내용에 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해서 동의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6.13 지방선거에 못할 것도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담을 그릇, 그리고 이것이 30년, 60년, 100년을 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제대로 된 개헌안을 하려면 아마 지방선거 전에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고 저희 야당과 소통을 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시키면서도 기본권도 강화하고 지방 분권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 개헌안에 합의를 해준다면 6.13 지방선거에 같이 못할 바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개헌을 하느냐에 방점이 찍혀져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국민 개헌안을 만들면, 이거 만들어지고 합의되면은 그때는
헌법에 필요한 시간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말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내놓은 개헌의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그 우파의 지지자분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빨갱이 나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동안에 거기 있던 우리 저 우파 의원들은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먼저 이 개헌특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라는 것의 그 정체는 뭡니까? 이게 뭐 저 국회 공식 기구였죠? 그런가요?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원들의 논의를 하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그 개헌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좀 국민 전체의 의사를 취합해서 의원들의 논의에 도움이 되게 자문을 해주는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전제에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로 나눠져 있고 그 각 정파나 각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 헌법개정특위에서는 개헌안의 합의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하에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민적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면 국회에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제가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중에 이제 자문위원회가 이제 파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기본권과 총강에 대한 것을 맡고 있는 자문위원이 10분인데 그 10분 구성원들을 다 제가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10분 중에 9분이 좌파군요. 특정 성향, 좌파 성향을 가진 그런 인사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이거는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예. 뭐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장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은 그 많은 국민의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미리 알고 조정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들이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국회에서 발의를 하던 누가 발의를 하던 국회에서 3분의 2 재적 의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300명의 국회의원입니다. 200명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해도 118명이니까 개헌 저지선을 확실히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좀 걱정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 의원님께서 그 특위나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눈에 불을 켜고 매 눈으로 백년지 대계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서요. 마지막으로 혹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 대통령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의 틀을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정당은 달라도. 그런데 지금 쭉 지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기대했던 것은 과거의 잘못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이 무한경쟁 시대에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 그것이 국민 다수의 기대와 열망이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은 없고 오직 과거 파헤치기, 그래서 과거 단죄하기, 거기에 국정의 동력을 전체를 거기다 쏟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 포퓰리즘이나 이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다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그런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오직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기 정파 이익을 쫓아서 모든 국정 사안을 보고 보수 세력 완전 씨말리기 차원의 그런 과거에 몰입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것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정말 주권자의 그런 명령 그리고 주권자의 그 눈과 회초리가 두렵지 않은지 정말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시간에는 사법개혁과 개헌 또 국가의 틀을 만드는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주광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